저희 사내 글로벌 컨텐츠 추천 AI 프로젝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의 언어체계를 활용해 남은 런웨이 동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여기 넷플릭스의 수석 연구원이 2차례 연속으로 실패한 팀 프로젝트의 주제를 이번 분기 목표 아젠다로 재설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넷플릭스의 AI 수석 연구원 마이클 첸입니다. 최근 제가 겪은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넷플릭스에 제가 기여했던 글로벌 콘텐츠 추천 AI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콘텐츠를 추천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신나게 일했죠. 우리 팀은 최첨단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영어 기반의 강력한 AI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곧 드러났어요. 우리의 AI는 영어권 시청자들의 리뷰와 반응은 잘 분석했지만 비영어권 시청자들의 의견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영어 기반 모델의 한계를 깨달은 저는 동아시아 언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는 넷플릭스의 주요 시장이기도 했고 이 언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시아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죠. 먼저 중국어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국계 미국인이라 중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AI 모델에 중국어를 적용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한자의 복잡성이었어요. 중국어의 각 글자는 형태, 발음, 의미를 모두 담고 있어서 AI가 이를 정확히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이라는 글자 하나만 해도 중간, 중국, 적중하다 등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죠. 두 번째 문제는 중국어의 방언 다양성이었습니다. 표준 중국어인 보통어뿐만 아니라 광동어, 민남어 등 수많은 방언이 존재했고 각 방언마다 어휘와 발음의 차이가 컸어요. 우리의 AI는 이런 다양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중국어의 문맥 의존적 특성도 큰 과제였습니다. 중국어는 문맥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AI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팀은 수개월 동안 노력했습니다. 한자 인식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방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문맥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죠. 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중국어로 난항을 겪던 중 우리는 일본어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본 역시 넷플릭스의 주요 시장이었고 일본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일본어 역시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어의 가장 큰 특징은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라는 세 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AI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같은 단어가 한자로 쓰일 때와 히라가나로 쓰일 때 의미나 뉘앙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게다가 일본어의 높임법 체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과제였습니다. 상황과 대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존댓말 체계를 AI가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어요. 또한 일본어 특유의 모호한 표현도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팀은 일본어 언어학자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어의 구조와 특성을 AI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이 과정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를 탐구하면서 저는 언어의 구조가 AI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각 언어의 고유한 특성이 AI의 이해와 해석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각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화, 역사가 녹아있었고 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언어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AI에게 언어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수개월간의 노력 끝에 우리 팀은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어였어요. 제가 한글을 발견하게 된 과정과 그로 인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먼저 왜 우리가 처음부터 한글을 고려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사실 우리 팀은 오랫동안 영어를 중심으로 AI 모델을 개발해왔습니다.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이고 기존의 많은 연구와 데이터가 영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어와 일본어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순전히 시장 규모 때문이었어요. 중국과 일본은 넷플릭스의 주요 타겟 시장이었고 콘텐츠 소비량도 매우 높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팀원들이 한글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인식은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지 못했던 거죠. 게다가 한글이 AI 학습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복잡하고 오래된 언어일수록 더 깊은 의미와 뉘앙스를 담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죠. 이런 선입견들이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좁혔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팀의 한국인 동료 김서연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중국어와 일본어로 고군분투하던 어느 날 서연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혹시 한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서연의 질문에 저는 처음에 의아해했죠. 한글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서연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와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글이 어떻게 소리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런 특성이 어떻게 AI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찾던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AI의 언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관련 논문들을 읽어보았어요. 놀랍게도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고가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는 특히 흥미로웠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었죠. 이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AI가 학습하기에 이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글의 조합 원리였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수많은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글의 특성은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 시스템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는 AI가 패턴을 인식하고 학습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했죠. 이 발견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우리의 AI 모델에 한글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면 다른 언어와 문화의 뉘앙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돌파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팀원들을 모아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글봇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한글의 원리를 AI에 적용해서 더 효과적인 언어 이해 모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처음에는 팀원들도 의아해했지만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가 AI의 패턴 인식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글의 구조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모델링하기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각각 독립적인 요소로 취급하고 이들의 조합 규칙을 AI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한글이 발음과 철자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었죠. 이는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를 결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I는 텍스트를 보고 그 발음을 유추하거나 반대로 음성을 듣고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훨씬 더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한글의 형태적 특성도 AI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각 글자가 사각형 안에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배치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컴퓨터가 인식하고 처리하기에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한글봇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흥미로운 발견들을 하게 되었어요. 한글을 기반으로 한 AI 모델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의 패턴도 더 잘 인식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마치 한글이 언어의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글봇이 문맥과 뉘앙스를 이해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구분하지 못했던 반어법이나 은유적 표현들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게 되었죠. 초기 모델 학습에는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를 대량으로 사용했습니다. 뉴스 기사, 소설, 온라인 리뷰 등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활용했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글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유연하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AI가 새로운 개념이나 신조어를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주간의 집중적인 개발 끝에 우리는 첫 번째 한글봇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첫 테스트 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한국어 텍스트의 감정 분석에서 한글봇은 기존 모델보다 30% 이상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글봇이 문맥과 뉘앙스를 이해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박이네라는 표현을 기존 AI는 종종 부정적으로 해석했지만 한글봇은 이를 정확히 긍정적인 감탄으로 인식했죠. 또한 한글의 독특한 특성인 긍정 단어의 조합이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 죽겠다라는 표현에서 좋다와 죽다는 각각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가지지만 합쳐져서는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한글봇은 이런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더 나아가 반어법의 이해에서도 한글봇은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났다와 같은 문장에서 표면적으로는 칭찬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비꼬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죠. 이는 기존의 AI 모델들이 크게 어려워하던 부분이었죠. 한글봇 프로젝트는 우리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모두가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했고 매일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AI에 적용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봇은 기존의 AI 모델들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국어 처리와 문화적 뉘앙스 이해 부분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성공에 고무된 우리 팀은 한글봇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대해서도 한글봇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어요. 결과는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글봇은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영어의 감정 분석에서도 기존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던 거예요. 이는 한글의 원리가 언어의 보편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글봇은 각 언어의 고유한 특성을 학습하면서도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바탕으로 언어 간의 공통점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발견을 바탕으로 한글봇을 진정한 다국어 감정 분석 AI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각 언어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한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통합된 모델을 만들어 나갔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언어학자들과 각국의 문화 전문가들과 협력했습니다. 그들의 통찰력은 한글봇이 각 언어와 문화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약 6개월간의 개발과 최적화 과정을 거쳐 우리는 마침내 한글봇 1.0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이 버전은 10개 이상의 주요 언어에 대해 고성능 감정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죠. 넷플릭스 내부 테스트에서 한글봇은 사용자 리뷰 분석의 정확도를 평균 4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한글봇의 성공은 곧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넷플릭스의 콘텐츠 추천 시스템에 한글봇을 통합했어요. 그 결과 사용자들의 취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 적절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와 콘텐츠 시청 시간이 눈에 띄게 증가했죠. 더 나아가 한글봇은 넷플릭스의 콘텐츠 제작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을 더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콘텐츠가 각 지역에서 인기를 끌지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는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글봇의 성공은 AI 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학술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제안해왔죠. 특히 한글의 원리를 AI에 적용한 우리의 접근법은 언어, 처리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답니다. 서연의 제안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한글의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글봇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바쁜 일정과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들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글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아시아의 또 다른 문자 체계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글봇 프로젝트를 통해 한글의 놀라운 특성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 문자 체계의 창제자와 그 배경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저는 한글의 창제자인 세종대왕의 천재성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600년 전에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현대의 AI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비록 해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문서가 현대 AI 기술의 혁신을 이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박물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쉽고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는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당시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 창제를 밀어붙인 세종대왕의 결단력에 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에 대해 배우면서 저는 그 과학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600년 전에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원리가 현대 음성 인식 기술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깨달았을 때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박물관 방문 후 저는 한글학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하나의 철학이자 과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글의 모음 체계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문자에 이런 깊은 철학이 담길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의 조합 원리가 현대 컴퓨터의 이진법과 유사하다는 점이었어요. 이를 깨달았을 때 저는 왜 한글봇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마치 우리 시대를 내다보고 설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방문 중 저는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600년 전에 이 위대한 왕이 오늘날 AI 기술의 발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세종대왕의 해안과 한글의 과학성이 없었다면 한글봇의 성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 여행을 통해 저는 언어와 문화가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과학적 사고가 결합된 결과물이었어요. 이런 통찰은 앞으로의 AI 개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를 방문하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리서치 센터장님과 대화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놀랍네요. 이런 특성이 다국어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구소장님이 동의하셨어요. 우리는 이 원리를 다른 언어 처리에도 적용하고 있어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언어 간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대화를 통해 저는 문화적 특성을 기술, 발전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화적 자산이 최첨단 AI 기술과 만나 시너지를 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화와 기술의 융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며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기술 탐구를 넘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제 세계관을 넓혀주었고 AI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통찰을 어떻게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한글의 철학과 과학성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한글봇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한 다른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저는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알지 못했던 문자 체계가 이렇게 큰 영감과 혁신을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제 저는 한글의 열렬한 팬이 되었고 이 놀라운 문자 체계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과 언어, 문화의 융합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저는 더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로 그 도전에 맞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가 되었고 이는 앞으로의 제 연구와 삶의 방향을 크게 바꿀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종대왕의 600년 사랑 정말 고맙습니다. 매일 읽고 쓰는 한글인데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겠어요.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